정약용, 200년의 해안. 정약용이 AI 시대의 우리에게 건네는 말. 프롤로그, 기계가 생각하는 시대. 인간은 무엇으로 인간인가? 어느 날 한 병원의 AI 진단 시스템이 환자의 영상 이미지를 분석해 암 의심 판정을 내렸다. 의사는 그 결과를 검토했고 최종 진단은 AI의 결론과 달랐다. 하지만 어떤 병원에서는 그 반대였다. AI가 옳았고 의사가 틀렸다. 어느 쪽이 맞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판단이 틀렸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기술은 전례 없이 발전했고 삶의 물질적 편리함은 인류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불안하다고 한다. 더 외롭다고 한다. 더 불확실하다고 한다. 추천 알고리즘은 우리가 원할 것 같은 것을 골라주고 생성형 AI는 우리가 말하려는 것을 대신 써주고 자동화된 시스템은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한다. 효율은 높아졌다. 그런데 그 효율 속에서 인간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을 받는 건 왜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는 200년 전의 사상가를 불러내려 한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 호는 다산.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개혁사상가이며 한국 철학사에서 가장 방대한 저술을 남긴 인물이다. 그는 18년간의 유배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다. 억울하게 귀양간 땅에서 그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백성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판결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를 치밀하게 기록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을 때 그는 세상을 버리지 않았다. 그의 사상은 단순히 조선의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다. 그가 묻고 답한 질문들, 즉 제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기술은 무엇을 위해 쓰여야 하는가를 놀랍도록 지금의 이 시대의 언어와 닮아 있다. 이 글은 정약용이라는 한 사람의 철학적 여정을 따라가며 그 여정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해안을 주는지를 탐색한다. 오래된 사상은 어떻게 미래의 윤리가 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 우리는 강진의 유배지로 떠난다. 1장. 왜 우리는 이렇게 편리한데도 더 불안한가? 현대인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놀랍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이 오늘의 날씨와 일정을 알려준다. 출근길에는 내비게이션이 최적 경로를 계산해준다. 점심을 먹을 때는 배달 앱이 내 취향에 맞는 음식을 추천해준다. 오후에 보고서를 쓸 때는 AI가 초안을 작성해준다. 저녁에 무엇을 볼지 고민하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알아서 골라준다. 우리는 수백 가지 판단을 매일 기술에 위임하며 산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편의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삶의 주도권을 더 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잃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다. 내가 선택한 것인지 알고리즘이 선택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감각. 내 결정이 진짜 내 결정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감각. 어딘가에서 나에 대한 판단이 나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감각.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판단을 수없이 받고 있다. 대출 신청을 하면 신용평가 알고리즘이 나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숫자 하나로 내 미래를 결정한다. 취업 지원서를 내면 AI가 먼저 이력서를 걸러낸다. 이 판단들은 정확하고 빠르다. 하지만 그 판단들이 내 상황의 맥락, 내 사연의 결, 내 고통의 구체성을 이해하는가? 그건 알 수 없다. 이유를 물을 수도 없는 경우가 많고
항의할 창구도 막막하다. 또 다른 불안은 속도에서 온다. AI가 만들어내는 정보의 양은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이미 초과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데이터, 알림, 요약, 분석. 빠르게 결론이 나고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간다. 깊이 생각할 시간, 천천히 판단할 여유가 사라지고 있다. 속도는 효율을 낳지만 동시에 신중함을 갉아먹는다. 기술 낙관론자는 말한다. 이것이 성장통이며 기술이 더 발전하면 해결된다고. 기술 비관론자는 말한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전조라고. 그런데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 기술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 속도보다 깊은 사유, 효율보다 오래된 질문. 그 질문의 주인이 여기 있다. 바로 다산 정약용이다. 2장. 정약용은 누구인가? 시대의 고통을 사유로 바꾼 사람. 1762년 경기도 광주부 초부면 마현. 오늘날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가 태어난 그 달,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났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것이다. 그 비극의 그늘 아래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조선 최고의 지성이 된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 아이의 이름은 정약용, 훗날 다산이라는 호로 더 많이 불릴 사람이다. 정약용은 신동이었다. 7살에 한 시를 지었고 10살 이전에 자신이 쓴 시를 모아 책을 만들었다. 눈썹이 천연두 흉토로 셋으로 나뉘어 있어 산미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그 눈 속에서는 세상을 꿰뚫는 눈빛이 빛났다. 아버지를 따라 지방 관아에 머물며 조선의 현실을 눈으로 익혔고 성호 이익의 실학적 학풍을 접하며 공허한 이론보다 실제를 중시하는 사유를 다졌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은 신진 관료로서 정약용은 전도양양했다. 정조는 규장각 초계의 문신으로 그를 발탁했고 성균관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할 때마다 직접 책을 하사하며 그 총명함을 극찬했다. 수원 화성건설의 설계를 맡겼고 규장각 핵심 인재로 중용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1801년 정조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천주교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신유 박해가 일어났다. 정약용은 천주교와의 연류 혐의로 강진으로 귀양을 갔다. 그의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또 다른 형 정약종은 처형됐다. 한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유배시 강진. 그곳에서의 18년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었다. 가족과 헤어지고 권력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채로 그는 고독과 추위와 가난 속에 있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평생의 학문을 완성했다. 유배지의 산물이 바로 세 편의 대작이었다. 국가제도 전반의 개혁안을 담은 경세유표, 지방관이 어떻게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지를 기록한 목민심서, 형사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법제서, 흠흠신서. 이 세 편만으로도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긴 정약용의 학문적 세계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그는 단지 책상 앞에 앉아 관념을 다룬 사람이 아니었다. 암행어사로 민생의 현실을 발로 뛰며 확인했고 지방관으로 직접 행정을 경험했으며 유배지에서는 고통받는 민초들의 삶을 가까이서 목격했다. 그의 학문은 현실에서 태어난 학문이었다. 고통에서 출발한 사유였다.
2012년 유네스코는 정약용 탄신 250주년을 맞아 그를 유네스코 세계기념 인물로 선정했다. 한국인으로는 유일한 선정이었다. 세계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가 던진 질문들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3장 정약용 사상의 세기둥 경세치용 애민 신중한 판단 정약용의 사상은 넓고 깊다. 경학, 법학, 의학, 지리학, 과학기술에 이르기까지 그의 관심은 경계를 몰랐다. 하지만 그 방대한 사유를 관통하는 핵심 줄기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세 기둥이 AI 시대의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이 글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경세치용, 세상을 위해 실제로 쓰이는 학문. 조선 후기의 성리학은 깊은 이론적 논쟁 속에 갇혀 있었다. 이기론의 미묘한 차이를 두고 수십 년을 다투는 동안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다. 정약용은 이를 개탄했다. 그는 학문이란 현실 속에서 실제로 쓰이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것이 실학의 핵심 정신인 경세치용이다. 경세치용은 단순히 실용적이면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학문의 목적론이다. 지식은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방향성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 서문에서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그 반이요 나머지 반은 목민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닦는 것이 절반이고 그 나머지 절반은 반드시 세상에 나가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신은 그의 경세 유표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행정기구의 개편, 토지제도, 세금제도, 군사제도에 이르기까지 그는 당시 조선의 모든 제도를 낱낱이 해부하고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었다.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실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애민, 백성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목민심서의 서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 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하민들은 여위고 병들어 줄지어 굶어 죽은 시체가 구덩이를 메우지만 다스린다는 자들은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이 서문을 쓴 사람이 권력을 쥔 관료가 아니라 권력에서 쫓겨난 유배인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정약용은 백성의 고통을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고통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다. 강진 유배지에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목격했고 암행어사 시절에는 지방간의 횡포를 직접 확인했다. 그의 애미는 감상이 아니라 목격에서 나온 것이었다. 목민심서는 지방관이 지켜야 할 12가지 강령과 72가지 실천 조항을 담은 행정집심서다. 부임부터 해임까지, 세금 징수부터 재난 대응까지 모든 행정의 중심에 그는 애민을 두었다. 노인, 어린이, 빈민, 환자를 별도로 다루는 챕터를 둔 것도 이 때문이다. 백성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을 먼저 보살피는 것, 그것이 좋은 행정의 기준이었다. 이 기준은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이다. 제도의 성공 여부를 얼마나 많이 거두어 들였는가가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이 얼마나 덜 아팠는가로 측정하는 것. 이것이 정약용 애민 사상의 본질이다. 신중한 판단.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에는 신중에 신중을 더하라. 흠흠신서의 제목에서 흠흠이란 글자는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는 뜻이다.
이 책은 형사사건을 다루는 관리들을 위한 실무 지침서다. 살인사건의 조사 방법, 증거의 검토, 판결의 기준, 처형의 절차를 담고 있다. 정약용은 이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사람의 생명에 관한 일을 가벼이 처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의 법 사상의 핵심은 무고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시 조선의 형사 재판에서는 관리의 자의적 판단,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증거 없는 처형이 흔했다. 정약용은 이를 개탄하며 판결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유죄보다 무죄를 택해야 하며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에서는 형식보다 진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유는 한국 법제사 최초의 율학 연구서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 핵심은 법학적 기술보다 더 근원적인 데 있다. 판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판단을 내린 사람이 져야 한다. 결코 회피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4장. 정약용이 우리에게 건네는 해안. 첫 번째 해안. 효율보다 인간. AI는 놀라운 효율을 만들어낸다. 수만 건의 이미지를 몇 초 만에 분석하고 수천 편의 이력서를, 수백만 명의 신용을 순식간에 검토하고 평가한다. 이 효율은 진짜이고 이 편리함은 실제로 도움이 된다. 문제는 효율이 전부가 될 때다. 속도가 정확성의 정부라고 착각할 때다. 처리량이 성과의 기준이 될 때다.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 함정을 알고 있었다. 당시 지방관들에게 가장 쉬운 행정은 기계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빠르게 판결을 내리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가장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희생되는지는 종종 무시되었다. 목민심서는 바로 이 관행에 맞선 책이다. 좋은 제도는 돌아가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제도다. 정약용은 행정의 성공 기준을 재정의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백성이 덜 굶었는가,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게 다루었는가. 이 재정의는 오늘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다. 좋은 AI는 정확한 AI가 아니라 인간을 함부로 다루지 않은 AI다. AI 윤리 연구자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인간 존엄, 공정성, 취약계층 보호의 원칙들은 정약용이 이미 제도의 언어로 녹여낸 것들이다. 그는 가장 약한 사람을 먼저 보라고 했다. 오늘의 AI 설계자들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가장 취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속도에 취해 인간을 잃어버리지 말라. 정약용의 첫 번째 해안이다. 두 번째 해안. 자동화될수록 책임은 더 분명해야 한다. AI가 만들어낸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것이 현재 AI 거버넌스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알고리즘이 차별적 판단을 내렸을 때, 생성형 AI가 허위 정보를 만들어냈을 때, 자동화된 시스템이 무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때, 개발사인가 운영사인가 사용자인가, 책임의 소재가 안개 속에 있다. 이 안개는 우연이 아니다.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판단의 경로가 불투명해질수록 책임의 귀속이 어려워진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은 종종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정약용은 흠흠신서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당시의 맥락에서
판단은 지방관의 판결이었다. 관리들은 종종 불분명한 사건에서 손쉬운 결론을 내리거나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판결하거나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사람을 처형했다. 정약용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판사가 자신의 판단에 철저히 책임을 져야 하며 사실이 불분명할 때는 성급한 결론보다 신중한 보류가 낫다고 강조했다. 판단을 기계에 맡길수록 책임은 더 또렷해져야 한다. 이 역설이 오늘의 진실이다. 자동화가 늘어나면 책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야 한다. 누가 이 시스템을 설계했는가? 누가 이 결정을 최종 승인했는가? 누가 이 결과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한다. 정약용의 흠흠신서는 단순한 법제서가 아니다. 그것은 판단하는 자가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책임의 무게에 관한 책이다. 그 무게를 알 때만이 우리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신중함이 결국 무고한 사람을 살린다. AI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 배포하는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가장 약한 사람에게 그 피해를 떠넘기는 일이다. 이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보내는 두 번째 해안이다. 세 번째 해안, 데이터보다 고통을 보라. 현대 조직은 데이터를 사랑한다. 숫자로 표현된 현실은 깔끔하고 분석 가능하고 슬라이드에 담기도 쉽다. 그러나 숫자는 현실의 일부만을 담는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사연, 그 사람이 처한 구체적인 맥락은 집계 과정에서 쉽게 사라진다. AI는 패턴을 보는데 탁월하다. 대규모 데이터에서 반복되는 구조를 찾아내고 그 패턴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하지만 패턴에서 벗어난 개인, 통계의 평균이 아닌 특이한 사례,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고통은 AI의 시야 밖에 놓이기 쉽다. 정약용의 학문은 정반대의 방향에서 출발했다. 그는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민생의 피폐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세금으로 고통받는 농민, 부당한 판결로 목숨을 잃을 뻔한 백성, 가뭄과 흉년으로 굶어가는 사람들. 그의 학문은 이 구체적인 고통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혁으로 나아갔다. 그는 결코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다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균이 올라갔어도 가장 아픈 사람이 더 아파졌다면 그것은 좋은 행정이 아니다. 숫자가 좋아졌어도 현장에서 백성이 쓰러진다면 그 제도는 실패한 제도다. 이것이 그의 판단 기준이었다. 집계된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아픈가를 물어라. 오늘의 AI 시스템 설계자들에게도 이 질문이 필요하다. 이 알고리즘은 평균 사용자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가장 취약한 사용자도 보호하는가? 이 데이터 세트는 현실의 다양성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특정 집단의 경험만을 학습했는가? 정확도가 높다는 것과 모두를 공정하게 다룬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은 그에게 하나의 진실을 가르쳤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는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절대 제대로 볼 수 없다. 데이터는 위에서 내려다본 숫자다. 고통은 아래에서 살아가는 현실이다.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좋은 제도의 역할이다. 그리고 좋은 AI의 역할이기도 하다. 네 번째 해안. 기술은 공공선을 향해야 한다. 정약용은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기술에 매료된 사람이었다. 정조가 중국에서 들여온 기기 도서를 탐독하고 거기에 실린 서양 기계의 원리를 분석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여 거중기와 농로를 만들어냈다. 거중기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였다. 수원 화성을 쌓는 데 사용되었고 당초 10년으로 예상했던 공사 기간을 2년 9개월로 단축했다. 정약용의 자찬 묘지명에는 거중기 하나로 공사비 4만 양을 절약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자랑하지 않았다. 그 기술이 백성의 수고를 얼마나 덜었는지를 기록했다. 이것이 핵심이다. 정약용에게 기술의 가치는 그 정교함에 있지 않았다. 그 기술이 실제로 누구의 삶을 어떻게 이롭게 하는가에 있었다. 백성들이 무거운 돌을 지고 산을 오를 때 받는 고통을 줄이는 것, 그것이 거중기의 존재 이유였다. 또한 그가 기술을 전통적인 방식과 무작정 대입시키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는 서양에서 온 원리와 조선의 현실적 필요를 결합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과학이 선교사 테렌츠를 통해 중국에 전해지고 그것이 정조를 통해 정약용에게 전달되고 정약용이 그것을 조선의 토양에 맞게 재설계한 것이다. 기술은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하는 것이다. 기술은 얼마나 놀라운가가 아니라 누구의 삶을 어떻게 덜 아프게 하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AI 시대의 이 해안은 너무나 절실하다. 어떤 AI가 최신 기술을 쓰는가, 파라미터가 몇 개인가, 정확도가 얼마인가, 이런 지표들이 곧 AI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정약용의 기준으로 보면 진짜 질문은 다른 것이다. 이 AI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AI는 장애인과 노인도 활용할 수 있는가? 이 AI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는가? 아니면 소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는가? 기술은 공공선을 향해야 한다. 이것이 정약용의 이용 후생 사상이 현대에 전하는 메시지다. 기술을 이롭게 쓰고 삶을 두텁게 하라. 거중기가 백성의 수고를 덜었듯 AI가 인간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 5장, 정약용이 오늘의 우리에게 묻는 질문. 목민심서를 집필하며 정약용은 스스로 이 책을 심서라고 불렀다. 마음속의 책이라는 뜻이다. 유배인의 몸으로 실천할 수 없는 것들을 마음으로 담아두었다는 고백이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았다. 그것은 쓰는 것이었다. 기록하는 것이었다.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묻지 않았다. 어떤 기술을 만들 것인가? 그는 이렇게 물었다. 누구를 위해 만들 것인가? 이 제도는 가장 약한 사람도 보호하는가? 이 판단은 충분히 신중한가? 이 기술은 백성의 고통을 실제로 줄이는가? 이 질문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지금이 더 절박하다. AI 기술이 가속화될수록 이 질문에 답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개혁가였지만 급진적인 파괴자가 아니었다. 그는 제도의 가치를 믿었다. 좋은 제도는 좋은 사람이 없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나쁜 제도는 좋은 사람이 있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이 통찰은 AI 시대의 핵심 질문과 맞닿는다. AI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그 안에 심을 것인가? 그의 사상이 오늘에도 살아있는 이유는 그가 불멸의 진리를 발견해서가 아니다. 그가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제도에 대한 끈질긴 성찰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배지에서 고독 속에서도 자신이 쓴 책이 읽힐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계속 썼다. 왜냐하면 좋은 질문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만들 것인가를 먼저 물어라. 이것이 다산이 오늘의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해안이다. 에필로그. 오래된 사상은 어떻게 미래의 윤리가 되는가? 남양주 조안면에 가면 정약용의 생가가 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 잡은 소박한 집. 그곳에서 그는 태어났고 유배에서 풀려난 후 남은 생을 보냈다. 죽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고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는 1836년 2월 22일 혼인 60주년 회혼일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글을 쓴 사람이었다. 마지막 시도 그날 쓰여졌다. 74년의 생애에서 그는 500여 권의 책을 남겼다. 그 책들은 그의 사후 거의 100년이 지나서야 인쇄되어 세상에 나왔다. 살아서는 충분히 읽히지 못했지만 그 사유는 시간을 건너왔다. 오래된 사상이 미래의 윤리가 되는 과정은 이렇다. 누군가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현실의 원인을 추적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한다. 그 제안은 당대가 무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안이 담고 있는 근본 질문, 즉 인간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판단은 어떻게 내려야 하는가, 기술은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시대를 초월한다. 정약용이 AI를 알았을 리 없다. 그는 머신러닝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제도가 어떻게 인간을 지우는지를 알았다. 속도가 어떻게 신중함을 잠식하는지를 알았다. 권력이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는지를 알았다.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을 먼저 보지 않은 제도가 결국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그의 사상이 200년을 건너 AI 시대에 도착한 이유다. 그가 제시한 기준들, 효율보다 인간, 자동화보다 책임, 데이터보다 고통, 놀라움보다 공공선은 어떤 시대에도 유효한 좌표다. 기계가 생각하는 시대, 인간은 무엇으로 인간인가? 프롤로그에서 던진 이 질문의 답이 어쩌면 여기에 있다. 인간은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을 함으로써 인간이다. 고통 앞에서 멈추는 것, 약한 자 앞에서 책임지는 것, 판단 앞에서 신중한 것, 기술 앞에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묻는 것. 다산 정약용은 강진의 유배지에서 이 질문들과 씨름했다. 그 씨름의 결과물이 오늘 우리 앞에 있다. 200년 전의 문장들이 말을 걸어온다. 이제 우리가 그 물음에 답할 차례다.